대한철강 제3공장은 언제나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쇳물이 녹아내리는 냄새와 거대한 기계들이 철판을 짓누르는 굉음 속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차민식 씨는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1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코일을 다루는 데 있어 공장 내 최고의 기술자였다. 그의 눈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련되어 강철의 미세한 결함까지도 찾아냈고 그의 손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것을 다듬었다. 후배들은 그를 강철의 명장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했다. 하지만 퇴근 후 그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명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낡은 탁자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차유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미국 유학을 떠나 지금은 뉴욕의 한 무역회사에서 번듯한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는 딸. 그녀는 아버지 차민식의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어느 날 오후 공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거대한 프레스 기계를 잘못 조작한 것이다. 수톤의 압력으로 내리찍는 프레스 기계 아래로 다른 작업자의 팔이 들어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위험해.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차민식이었다. 그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굉음과 함께 프레스가 멈춰 섰다. 하얗게 질린 신입 사원 앞에서 민식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겁에 질린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겁먹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일은 두려워해야 조심하게 되는 법이지. 자, 이리 와봐.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주마. 그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에 젊은 공장 직원들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날 밤 민식은 딸 유리와 영상통화를 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딸의 얼굴에 그의 지친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일은 힘들지 않고. 그럼요. 아빠, 전 잘 지내요. 아빠야말로 다리 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 화면 속 유리는 세련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배경으로 보이는 사무실이 어딘가 이상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장식된 아주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민식은 감탄하며 물었다. 우와, 우리 딸 회사 좋구나. 사무실이 아주 으리으리하네. 그 말에 유리는 순간 당황한 듯하더니 이내 카메라를 살짝 돌리며 활짝 웃었다. 아, 여기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예약해서 쓰는 회의실 중 하나예요. 아빠, 제 자리는 훨씬 작고 좁아요. 하하. 그런가? 아무튼 우리 딸이 저런 좋은 데서 일한다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민식은 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회의실이 사실은 맨해튼 중심계에 위치한 미국 5대 로펌 중 하나의 최연소 동양인 파트너 변호사인 딸의 개인 집무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패소를 모르는 공격적인 소송 스타일 때문에 법조계에서 쌍거 더 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호사라는 사실을. 통화가 끝나고 민식은 딸의 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고된 노동이 딸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다가올 미래에 그 발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딸이 그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어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변화의 바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왔다. 대한철강의 CEO 오재상 대표는 그 해의 실적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인원 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가락이 인사기록 카드 한 장 위에서 멈췄다. 차민식, 만 58세, 30년 근속, 좌측 다리장애 4급. 오 대표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박 부장, 그는 즉시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삼공장의 차민식 씨, 저 사람 정리해.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이를테면 안전 문제라던가 효율성 저하라던가. 인사팀장 박 부장은 CEO의 의중을 즉시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날 오후 차민식은 작업장에서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30년간 드나들었던 공장 건물 대신 본사의 낯선 회의실로 향했다.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박 부장은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통보했다. 차민식 씨, 회사의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오늘부로 귀하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해고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0년이었다. 자신의 청춘을, 그리고 한쪽 다리의 건강까지 이 공장에 모두 바쳤다. 그런데 해고라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실적이 부족했습니까? 부장님, 저는... 박 부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오재상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차민식 씨, 우리는 효율적인 직원이 필요하지. 언제 또 다칠지 몰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민식의 30년 세월과 그의 장애를 한꺼번에 모욕하는 잔인한 말이었다. 그의 장애는 바로 이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얻은 상처였다. 민식은 배신감과 서름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회사인데. 그가 애원하며 항의했지만 박 부장은 이미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자신이 평생을 헌신했던 회사에서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동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거대한 기업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는 노동조합에 호소도 해보고 노동청에 문의도 해보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민식의 해고 사유를 안전규정, 미준수 및 반복적인 작업 효율, 저하로 둔갑시켜 놓았다. 혼자 힘으로는 거대한 법무팀을 가진 회사를 이길 수 없었다. 차민식은 무너졌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노동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자 그의 삶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는 딸 유리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딸에게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싶었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유리의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의 작은 아파트에는 한 남자의 깊은 절망과 고독만이 어둠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차민식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채 폐인처럼 지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30년의 세월을 배신당한 깊은 상실감에 잠식되어 갔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 씨는 그런 민식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민식의 낡은 수첩에서 먼 미국 땅에 있다는 딸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큰 결심을 하고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맑고 지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유리 씨 되십니까? 저는 아버님 공장 친구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김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간의 사정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겁고 차가웠다. 그리고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은색 명품 선글라스에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고 그 걸음걸이에서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가 바로 차유리였다. 그녀는 공항에서 곧장 아버지의 허름한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둠과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아버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강철 같던 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아바? 유리의 목소리에 민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유리야, 내가 어떻게... 유리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쇠약해진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마른 등을 느끼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한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피해 복수를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아버지를 억지로 씻기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인 뒤 잠자리에 들게 한 유리.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나야. 지금 한국 들어왔어. 즉시 대한철강과 CEO 오재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세금 기록, 계약서, 주주 명부, 그리고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한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서늘하고 잔인한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유리는 노트북 여러 대를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송화로가 키보드 위를 무섭도록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상어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위에는 대한철강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의 약점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한 복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상대방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아야 하는 법이었다. 대한철강, 그리고 오재상, 당신들은 당신들이 버린 늙고
병든 노동자의 딸이 당신들의 제국을 통째로 삼켜버릴 상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겠지. 유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차유리는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대한철강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벽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이 그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회계 장부와 내부 고발로 보이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아버지의 부당해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대한철강과 CEO 오재상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었다. 오재상, 당신은 아버지를 해고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 캐왕장의 이름으로 된 아주 두툼한 내용 증명 한 통이 대한철강의 CEO 사무실로 발송되었다. 오재상 대표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광장의 로고가 찍힌 서한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 부장에게 서류를 던지듯 건넸다. 읽어봐. 또 무슨 돈 뜯어내려는 수작인지.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서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차민식 씨의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공장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 은폐 의혹,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 사례, 심지어는 회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날카로운 법률 용어로 조목조목 지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주일 내로 차민식 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시 우리는 언론 공개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효, 오재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고작 공장 노동자 하나 해고한 걸 가지고 회사 전체를 물고 늘어지겠다. 대표님, 하지만 보낸 곳이 광장입니다. 국내 최고 로펌인데.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광장이면 뭐 변호사 나부랭이가 몇 푼 뜯어내려고 오버하는 거겠지. 이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차율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어디 굴러먹다 온 삼류 변호사가 겁도 없이 날뛰는군. 오재상은 자신의 거대한 법무팀을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귀찮지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봐들, 웬 신출내기 변호사 하나가 시끄럽게 구는군. 차율이라고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가르쳐줘. 합의는 없어. 법정까지 끌고 가서 다시는 우리 대한철강에 이빨도 못 드러내게 아예 짓밟아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어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리는 한국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차 변호사님, 대한철강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투겠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유리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잘도 했네요. 그녀는 호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대한철강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오만한 거인은 자신의 발목을 물어뜯으러 온 것이 성가신 들개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꿰뚫으러 온 굶주린 상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터였다. 마침내 첫 심리 기일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조정실. 대한철강 측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거대한 팀을 이루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원고 측의 변호사가 누구일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뒤에는 CEO 오재상과 박 부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대리인 입장하십시오. 조정관의 말이 떨어지자 조정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 차율이었다. 오재상과 박 부장은 그녀를 보고 피식 웃었다. 결국 저 애송이 변호사가 직접 나섰군. 아빠를 위하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어딜 감히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그들이 보지 못한 광경이 태평양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유리가 입장하는 순간 대한철강 측의 대표 변호사이자 태평양의 최고 파트너인 남자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옆에 앉은 후배 변호사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 내 파트너님, 왜 그러십니까? 차율이, 저 여자가 차율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WNC 로펌의 상어. 후배 변호사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다. 내 기업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그 전설에, 그래, 그 여자야 기업의 비리를 파헤쳐서 회사를 통째로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걸로 유명한 그 상어가 왜 저 노동자의 딸이라는 거야. 오재상은 자신의 변호사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들 못해 라며 그들을 윽박질렀다. 마침내 조정관이 유리를 향해 말했다. 원고 측 주장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수십 개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공격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 측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부당해고의 무효 확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재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다. 첫째, 피고 대한철강은 제1회인 차민식 씨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그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넘겼다. 둘째, 대한철강 포항공장은 지난 5년간 지정 폐기물인 폐유와 중금속 슬러지를 비밀 매립지를 통해 불법으로 폐기해왔습니다. 여기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이면 계약서입니다. 오재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셋째, 피고 오재상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블루핀 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난 3년간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해외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입니다. 유리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날카로운 작살이 되어 오재상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돈 몇 푼에 만족할 애송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버린 한 노동자의 딸이 자신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굶주린 상어였다는 사실을. 유리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이며 오재상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저희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고 오재상 대표의 즉각적인 경영권 박탈과 검찰 수사를 통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재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서늘하게 웃고 있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됐어.
오재상, 그리고 너는 내 첫 번째 먹잇감이야. 차유리의 폭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상어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대한철강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성난 주주들은 즉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한철강 본사와 오재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오재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밀 서류들을 미친 듯이 파쇄하다가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충실한 수하였던 박 부장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 달 뒤, 대한철강은 새로운 CEO를 선임하고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는 차민식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차민식 씨에게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그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명예기술 고문직을 제안했다. 차민식 선생님의 30년 헌신을 저희가 감히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디 저희에게 선생님의 명예를 다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차민식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랜 절망의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건강하고 자부심 넘치는 미소가 돌아왔다. 모든 싸움을 끝낸 유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거액의 보상금과 대한철강에서 추가로 받아낸 사회공헌기금을 합쳐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차민식 노동인권재단. 그 재단은 그녀의 아버지처럼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였다. 상어는 이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로 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부녀는 오랜만에 단둘이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식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리야, 근데 왜 아빠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딸의 무거운 짐을 몰라주었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유리는 밥을 뜯어 말고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제게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저는 그저 아빠가 행여나 부담 느끼실까봐 그저 멀리서도 걱정 없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민식은 깨달았다. 자신의 딸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온 이유를. 그것은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세상의 폭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끝나고 그들의 작은 집에는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이 사라진 고요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충만한 평온이었다. 2년 후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차민식 노동인권재단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등대와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재단의 상담실. 차민식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해고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후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는
모두가 존경하는 상담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미국 뉴욕의 한 로펌 유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평양 건너편의 차민식 재단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화상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싸우는 상어였지만 이제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은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스크린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법은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차갑고 더 논리적이고 더 날카로워져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노로 싸우십시오. 그녀는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차민식은 명예기술고문 자격으로 새로워진 대한철강 포항 공장을 방문했다. 그가 30년간 일했던 공장은 이제 최첨단 안전 설비와 쾌적한 휴게 공간을 갖춘 노동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다. 차 고문님, 새로 도입할 아변 라인에 대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젊은 신임 대표가 백발의 늙은 노동자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2년 전 그가 범죄자처럼 쫓겨났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이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젊은 대표와 이야기를 마친 뒤 민식은 홀로 천천히 공장 내부를 걸었다. 굉음과 땀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막 생산되어 나온 거울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강철판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강철판 위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새겨진 얼굴의 주름은 이제 패배의 흔적이 아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의 숭고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식의 입가에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자부심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한 남자의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시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